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루그먼 국제경제학의 핵심만 콕콕 짚어드리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헥셔 올린 모형이라는 이전보다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운 경제 모형을 들여다볼 건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노동만 있던 아주 단순한 세상을 봤다면 이제는 여기에 자본, 그러니까 공장의 기계 같은 것까지 더해졌을 때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기본 원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왜 굳이 더 복잡한 모형이 필요한지 그 이유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엔 우리만의 작은 경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최대 생산량을 보여주는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걸 그려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시장 가격이 이 모든 걸 어떻게 조종해서 결국 여러분의 월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 아주 흥미진진한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이미 배운 리카드 모형도 참 훌륭했는데 왜 굳이 더 복잡해 보이는 새로운 모형이 필요할까요? 그건 바로 현실 세계는 딱 한 가지 요소만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경제 전체를 노동 딱 하나로만 설명하는 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현실 경제는 사람의 노동력만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공장의 기계나 사무실의 컴퓨터 같은 자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역이 왜 일어나고 또 무역이 우리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자본의 역할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해요. 바로 이 지점이 헥셔 올린 모형의 출발점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탐험해볼 이 가상경제의 규칙과 재료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세상이니까요. 절대 겁먹지 마세요. 자, 우리 가상경제는요. 아주 단순해요. 의복과 식량 딱 두 가지만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한 재료도 노동력과 자본, 즉 기계 딱 두 가지뿐이죠. 여기서 핵심 가정이 하나 있는데요. 노동자든 기계든 필요에 따라서 옷공장으로 갔다가 농장으로 갔다가 아주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유로운 이동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제 약간 전문 용어처럼 보이는 게 나오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바로 단위당 요소 투입량이라는 건데요. 말이 너무 어렵죠? 그냥 쉽게 말해서 생산 레시피 같은 거예요. 옷 한 벌 만드는데 노동력은 몇 시간, 기계는 몇 시간이나 들어가는지 그 레시피를 숫자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ALC라는 기호를 한번 보시죠. 여기서 A는 투입량을 뜻하고요. L은 노동, 레이버, C는 의복, 클로스의 약자예요. 자, 그럼 이걸 합치면 무슨 뜻이 될까요? 그렇죠. 옷 한 벌 만드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AKC는 뭘까요? 맞습니다. 옷 한 벌 만드는 데 필요한 자본, 즉 기계의 양이 되겠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 모형의 진짜 재밌는 점은요. 두 산업의 체질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의복 산업은 사람 손이 많이 가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식량 산업은 트랙터 같은 기계가 빵빵 돌아가는 자본집약적 산업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요약하면 옷은 사람의 힘으로, 식량은 기계의 힘으로 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좋습니다. 재료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재료들을 가지고 과연 우리 경제가 옷과 식량을 최대 몇 개나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한계선을 한번 쫙 그려보겠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상상해보세요. 이 나라에는요, 총 노동력이 2,000시간, 그리고 기계를 쓸 수 있는 시간이 3,000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옷 한 벌 만드는 레시피는 노동 2, 자본 2, 식량 한 단위 만드는 레시피는 노동 3, 자본 1이라고 딱 정해봅시다. 자, 이 숫자들을 가지고 첫 번째 한계선을 그어볼게요. 바로 노동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가진 노동력이 총 2,000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옷 만드는 데 쓰는 노동시간이랑 식량 만드는 데 쓰는 노동시간 이걸 다 합쳤을 때 절대 2,000시간이 넘을 수는 없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기계도 똑같아요. 우리한테 주어진 기계 사용시간이 총 3,000시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옷 공장에서 돌리는 기계 시간이랑 농장에서 쓰는 기계 시간을 합치면 이것도 3,000시간을 넘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자본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이 노동의 한계선이랑 자본의 한계선을 하나의 그래프에 같이 그려보면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한계를 동시에 지켜야 하니까
생산할 수 있는 진짜 영역은 저 두 선의 안쪽, 겹치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꺾인 경계선, 이게 바로 우리 경제의 최종 생산 가능 곡선, 영어로는 PPF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선이 왜 이렇게 반듯한 직선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볼록한 활 모양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회비용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해서 식량 생산을 줄이고 옷을 한 벌 더 만들려고 해요. 처음에는 농사일에 좀 서툰 사람들을 옷 공장으로 보내면 되겠죠. 근데 계속 옷만 만들다 보면 나중에는 농사의 신, 진짜 베테랑 농부까지 옷 공장으로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옷 한 벌을 더 얻으려고 포기해야 하는 식량의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경제가 뭘 만들 수 있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다음 질문이 나와야겠죠. 이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도대체 뭘, 얼마나 만들지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가격입니다. 여기서 등가치선이라는 아주 멋진 도구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은 진짜 간단해요. 그냥 똑같은 총 매출액을 만들어내는 생산조합들을 쭉 이은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총 매출 100억 라인, 총 매출 200억 라인 이런 거죠. 기업의 목표는 당연히 이 등가치선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즉 가장 비싼 라인으로 밀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 그림이 그 원리를 딱 보여주는데요. 우리 경제는 저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운동장 안에서 움직이면서 저 가격표 라인, 즉 등가치선을 최대한 바깥으로 밀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 결과 운동장의 경계선이랑 가장 비싼 가격표 라인이 딱 한 점에서 만나는 지점, 바로 저 Q점에서 생산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가 바로 이 경제가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 매출 지점인 겁니다. 이 황금 지점, Q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수학적으로는 두 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옷 한 벌 더 만드느라 우리가 포기해야 하는 식량의 양, 즉 기회비용이 시장에서 빨리는 옷과 식량의 가격 비율하고 정확히 같아지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가장 효율적인 생산 지점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옷값이 오르고 쌀값이 내리는 게 도대체 내 월급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우리가 사는 물건의 가격과 우리가 받는 소득 사이에 숨겨진 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두 그래프 좀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른쪽 그래프부터 보시죠. 이건 간단해요. 옷값이 비싸지면 노동자의 몸값, 즉 임금이 자본가의 몸값, 즉 임대료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싸진다는 걸 보여줘요. 자, 그럼 왼쪽 그래프는요?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노동자 몸값이 비싸지면 기업들은 당연히 노동자를 덜 쓰고 기계를 더 많이 쓰려고 하겠죠. 이 둘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하나로 합치면 핵셔올린 모형의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 있는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스톨퍼-세뮤엘슨 효과라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만약 옷처럼 노동을 듬뿍 써서 만드는 상품의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오르고요. 오히려 자본가들이 받는 실질 임대료는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상품 가격의 변화가 우리 사회의 부를 다시 나누는 재분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들어본 이 멋진 경제 모형이 우리에게 어떤 핵심적인 사실들을 알려줬는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한 나라가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는 노동력 하나만이 아니라 자본의 양에도 달려있다. 둘째, 이 두 가지 제약 때문에 생산 가능 곡선은 직선이 아니라 바깥으로 볼록한 모양이 된다. 셋째, 시장에서 결정되는 상대 가격이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수많은 점들 중에서 딱 하나의 최종 생산 지점을 정해준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하죠. 물건값이 변하면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소득 분배, 즉 몫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모든 걸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노동력이 아주 풍부한 나라와 자본, 즉 기계가 아주 풍부한 나라, 이 두 나라가 드디어 문을 열고 무역을 시작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 웃게 되고 또 누가 울게 될까요? 이 정말 흥미진진한 질문에 대한 답은요, 바로 헥셔 올린 모형의 다음 장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